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끊임없는 자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피곤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입만 열면 자신의 가진 것을 늘어놓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은 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오히려 벽을 쌓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절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최악의 자랑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 세상의 덧없음과 사람 마음의 간사함을 뼈저리게 느끼셨던 분이지요.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를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처세의 원칙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물과 부를 자랑하는 것. 둘째, 과거의 권력이나 화려했던 지위를 자랑하는 것. 셋째,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알량한 재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집의 평수와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돈 이야기에 결국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들조차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랑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최악의 자랑에 대해 하나씩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물과 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돈이 곧 권력이자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씁쓸한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자랑은 인간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다들 비슷한 처지였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의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유독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를 이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모임에 나올 때마다 값비싼 외제, 차의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근에 구입한 명품 시계의 가격을 은근슬쩍 이야기합니다. 물론 밥값이나 술값은 언제나 그 친구가 호기롭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계산을 하고 나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돈을 내면서 베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말과 행동 속에 배어있는 은연중의 우월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베어냅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고 그 부유한 친구 곁에는 오직 그의 돈을 이용하려는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 자랑이 불러오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인 강진에서 가난과 고독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하여 기죽을 것도 없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입으로 떠벌리는 자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허영에 대한 뼈아픈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물의 본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돈이 내일은 누구의 손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된 양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누가 돈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는 지독한 질투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향한 은밀한 기대감입니다. 질투심은 무의식 중에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악의를 낳고, 기대감은 결국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언가를 베풀기를 바라는 부담스러운 요구로 변질됩니다.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이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깊은 원한만 남게 됩니다. 자랑은 스스로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부터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때조차 결코 화려한 의복이나 호사스러운 식사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불안, 물질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내면의 평화에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한 끝에 남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무겁게 닫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면 그것을 오직 가족이나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한두 명의 사람과만 아주 조용히 나누십시오. 밖에서는 오히려 더 소박하게 입고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상황을 물어본다면 그저 먹고 살 만큼은 된다며 빙글에 웃어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결코 자신의 돈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사람 마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지를 조용히 고민하십시오. 지갑을 열어야 할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열되 그것을 결코 생색내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옛말처럼 조건 없는 조용한 나눔만이 여러분의 재물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물은 쥐려고 할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자랑하려고 할수록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에 그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비우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과거의 권력이나 화려했던 지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의 시기를 맞이할수록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직이나 큰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은퇴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출근할 곳도 결제 서류에 사인할 일도 없지만 여전히 자신을 과거의 직함으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대화의 주제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자신의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부와 직원이 움직였는지로 귀결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는 레퍼토리조차 바뀌지 않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도 대단하시다며 맞장구를 쳐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수십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의 곁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권력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그는 그저 외롭고 고집스러운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멈춰버린 시계 속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자랑의 이면에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세울 것이 없으니 화려했던 과거의 훈장을 꺼내어 자신을 포장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타인에게 피곤함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버섯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로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때 정조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중심에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승하와 함께 찾아온 정치적 폭풍은 그를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아 저 멀리 남쪽 끝 낯선 땅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선생님께서 느끼셨을 그 참담함과 억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결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지위와 허울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는 일에만 매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란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다. 어제의 영화에 얽매여 오늘을 탄식하는 자는 영원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치는 죽비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결코 지나간 명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진실한 마음을 나눌 것인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의 당신을 설명하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미소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신의 과거 경력을 늘어놓으려는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지그시 입술을 깨무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현재 삶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왕년에는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채워 넣으십시오. 지금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소박한 취미생활, 지금 내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들, 오늘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과거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람들과 더 깊고 진실하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낡은 명함을 버리고 오늘이라는 백지 위에 새로운 나를 그려가는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길고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학문의 위대한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가오는 밝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알량한 재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어떤 분야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알에 대한 자부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자랑의 형태로 입 밖으로 튀어나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때 인간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피곤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본 영화나 읽은 책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꼭 그 대화의 중간을 자르고 들어와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뽐내며 잘못된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겠지만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하기는커녕 그의 무례함과 교만함에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는 지식으로 상대를 굴복시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영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과 상대방을 은연중에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의 목적이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이란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셨습니다. 경전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 의학, 건축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거나 으스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늘 경계하며 죽는 날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치열한 구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식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렇게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학문은 자신을 닦는 데 써야지 남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느니라.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의 넓이를 논하는 것과 같이 우스운 일이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진정으로 배운 자라면 마땅히 입을 무겁게 하고 행동을 삼가야 하느니라. 정약용 선생님의 이 뼈아픈 일침은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스마트폰 검색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검색해서 알아낸 알량한 정보 조각을 마치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양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란 지식을 삶의 경험으로 녹여내어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씨로 승화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저 빙그레 웃으며 넘어가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 오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단정적이고 거만한 어투 대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럼 부드럽고 열린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주의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절대적인 겸손함.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진정한 학자의 태도이자 우리가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나침반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재주를 자랑하면 적이 생기지만 겸손함을 실천하면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벗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 가지의 최악의 자랑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자랑의 본질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결핍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고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진 사람은 결코 밖으로 소리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진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보내신 유배 생활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단절된 철저한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대역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선생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아 허름한 주막의 뒷방에 겨우 몸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궁궐에서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핏대 높여 호소했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더욱 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을 쓸고 닦으며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학문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 숭고한 뒷모습에 결국 굳게 닫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실천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봐주기를, 대단한 권력자로 봐주기를, 똑똑한 지식인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의 행복과 가치를 타인의 입술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홀로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독처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의미의 신독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 주어야만 존재의 이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사라진 텅 빈 방 안에서도 온전히 스스로 빛을 내며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화려한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따뜻하고 편안한 그늘에 머물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의 성취를 떠들어댈 때 상대방은 박수를 쳐줄지는 몰라도 결코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랑을 멈추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신뢰의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해야 하느니라.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니 말을 아끼고 또 아껴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하늘의 넓음과 땅의 두터움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겨라. 이 얼마나 깊고 서늘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만이라는 괴물과 마주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 나가도 뒤처진 이들을 은근히 무시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정약용 선생님의 서리빨 같은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다스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흩어버리지 않고 내면의 성숙을 위해 모아두는 고도의 수련 과정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자랑이 늘어나는 것은 마치 항아리에 금이 가서 소중한 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도 딱 3초만 멈추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 말이 과연 나를 과시하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짧은 3초의 멈춤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자랑조차 경계하는 섬세함을 길러야 합니다. 대놓고 하는 돈 자랑, 권력 자랑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은근한 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려 하는 행위 역시 결국은 현대판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며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고 우울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찬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순간은 사진으로 남아 남들에게 보여지기보다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묵묵히 저장될 때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철학은 바로 애민,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방대한 책을 저술하신 이유도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려는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멈추고 겸손해져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대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뽐내는 대신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을 내세우는 대신 삶의 지혜에 목말라 하는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자랑을 버린 빈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라는 위대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덧없는 것들을 자랑하며 허공에 삿대질을 하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요약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물과 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언제든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이를 뽐내는 것은 질투를 부르고 사람을 잃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과거의 권력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영광에 얽매이는 것은 오늘을 망치는 길이며 진정한 가치는 현재의 겸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셋째,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재주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진짜 지혜로운 자는 결코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삶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가셨나요? 혹시 무의식 중에 나를 포장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려 애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맑고 고고한 선비정신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어 더욱 성숙하고 평안한 내일을 열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랑의 소음을 끄고
침묵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여러분 영혼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